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재하신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신 최이배 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잠깐 비가 쉬고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또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적립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들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소기업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정말 딱 적시에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이제 지급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이제 또 그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기관,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담당했던 금융기관들이 때로는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또는 금융위 소속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내용 중에 금융위 산하에 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중소 벤처기업부에 이제 그 소속을 옮기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그 법안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중소기업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그 금융기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이 제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런 지배구조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발의를 계기로 이번에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중소기업의 지원, 진흥을 위해서 정말 정책금융기관들이 그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느 소속 부처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자리매김이 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중소기업연구원의 김광희 박사님의 발제를 듣고, 또 여러 이쪽 분야의 연구를 하고 담당을 하시는 또 공무원분들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이후에 대안을 좀 마련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많이 경청해 주시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이제 계시는 분들도 와 계실 것 같은데, 같이 좀 의견을 많이 또 주시면 또 그런 걸 기반으로 같이 또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희 선임연구위원님 발제를 듣도록 하고요. 이후에 네 분 지정 토론자님 토론을 듣도록 하는데요. 발표는 한 20여 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자분들은 10분 정도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끝난 후에 한 2, 3분 정도 또 플로어의 말씀을 듣고 종합 토론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의총이 있는 관계로 앞서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과 김동철 원내대표님, 이용우 정책의장님께서 축사를 서면으로만 이제 대신하게 돼서 시간이 좀 많이 저희가 절약된 것 같습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좀 많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PPT를 준비하셨다니까 우리 토론자분들은 다시 저 앞에 자리로 가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투자, 왜 중소기업 투자가 그렇게 적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 얘기 한마디 나오면 모든 기관들이 다 투자로 돌아왔습니다. 간접금융에 전념해야 될 기관들도 투자에 전념하고 있는 거, 투자를 또 그 구색 갖추기 위해서 상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증연계 투자, 이거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죠. 보증기관이 또 투자 부분에 그렇게 능숙하지가 못합니다. 보증연계 투자 기껏 해봤자 또 3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십 조를 한 40조 이상을 운영하는 신보 입장에서 본 조족 지혈인 셈이죠. 포트폴리오를 투자 부분을 가져가라니까 투자 상품 하나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 옵션부 보증 207억 정도 수준밖에 아주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증기관은 보증기관의 역할을 해라라는 것이 저의 그 주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문, 정부 및 공공부문은 재정 투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을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간접금융시장에서 정부가 할 역할은 몇 푼 되지 않는 재정자금 계속 늘려서 그쪽 부분에 계속 그 자금 투여를 하는 것보다 은행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정부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왜? 은행이 간접금융시장의 절대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모빌라이즈를 할 것인가라고 과연 정부는 그걸 고민을 해왔는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벤처캐피탈 마켓에서 그 정부는 시장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벤처캐피탈들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많은 그 정책 그 패키지들이 오히려 기업들의 모랄 해저들을 유도하고 수요자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정부 및 공공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질 않는데 제가 직접 금융시장 먼저 이제 간접 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얘기가 나왔듯이 한국벤처투자가 이제 중기청 산하의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위 산하의 성장사다리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사다리 펀드에는 다른 민간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정부 부분에서 하는 것이라면 좀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금융 감독이 필요한 부분,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유사금융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산업진흥부처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좀 감시 체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통합이 된다면, 그래서 진짜 창업 초기 기업부터 그 성장 단계에 이르는 단계까지의 투자를 주도하는 기관이라면 정말 대우각성하고 좀 정말로 민간 벤처캐피탈 마켓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 펀드를 좀 활성화시키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야지 이제 민간 벤처캐피탈들이 조금 리스크를 좀 상쇄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인베스팅 활동을 좀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익시트 마켓이 아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M&A 펀드 같은 것도 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정부 주도하에 벤처캐피탈 마켓을 공공부문이 주도해 간다면 오히려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있거든요. 민간 벤처캐피탈들은 펀드를 뭐 조성한다 그래도 관여하지 말고 정부가 벤처캐피탈 마켓의 시장 실패 영역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벤처캐피탈들을 따로이 미국은 그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기관의 펀드레이징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인베스팅에 신경 써라 라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전체 벤처캐피탈 마켓을 좀 죽이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접금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드렸지만 간접금융기관은 간접금융에 전념해라. 투자 부분은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진공이 이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중진공도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개발 금융 성격의 중소기업도 그 부분의 하나인데 정책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중진공은 지금 담보대출, 은행의 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담보대출만 그렇게 한다면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가져가면서 직접 대출 부분은 그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스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대리대출은 은행에다 이제 맡깁니다. 그러면 기업하시는 양반들은 정책금융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은행 가서 물어보면 담보가 좋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식하고 중개청에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이제 그걸 통합을 해서 중진공이 직접 대출은 하지 말고 은행과의 리스크 쉐어링 하는 거를 좀 가져가자. 그래서 그 특수한 분야, 정책적으로 목적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은행 니네들이 100% 담보를 요구한다면 60% 50% 가져가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카바링을 해준다. 이렇게 좀 리스크 쉐어링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대출 위험을, 신용 위험을 낮춰줘야 된다. 그래야지 은행들이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주죠.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한 결과 너무 성과가 좋아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은행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EU 차원에서는 EU가 이 레퍼런스를 보고 EU 차원의 다른 나라에도 이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냐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 위험을 유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용 파생 상품은 또 바젤 2 이후부터는 다 신용 경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리스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정부 부분은 또 자금 투여에 그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유동화 과정에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3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 유동화 채권을 자본시장에다 팔면은 지금 자본시장의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 유동성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본시장의 돈이 금융 부분, 중소기업 금융 부분으로 올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데도 여태까지 무시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 플랫폼을 하나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 신용보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보는 그런 의미에서 신보는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이 주가 아닙니다. 물론 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방법이죠.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더 간편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자기 거래은행에 가서 미국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7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가면은 기업이 그 거래은행에 가면 거래은행에서 돈을 꿔주고 싶은데 리스크가 너무 높다. 미국 중소기업청이 보증을 좀 서달라. 그러면 자기가 리스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기 돈으로 꿔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겠죠. 우리 같이 그냥 다이렉트리 신보가 보증해 주는 것보다. 근데 그런 나이브한 정책은 신보의 기본 역할이 아닙니다. 신보의 앞으로의 더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그 간접금융시장, 은행의 대출을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신용 보강자 역할을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독일 제도와 같은 것을 좀 주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프라이머리 CBO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위해서 뭐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좀 섞어놓고 중소기업 살짝 섞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펀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과 같은 시스템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프라이머리 CBO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그러나 이제 성장 단계에 접어든 중소기업들이 직접 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간접 금융 시장과 직접 금융 시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CBO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미진합니다. 신보는 이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보는 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금융위 소관으로 있을 이유가 등에 없습니다. 왜? 금융위 소관으로 있다는 것은 금융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걸 금융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신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건전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은행의 건전성하고 신보의 건전성 문제하고는 이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신보의 건전성은 재경부가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보의 그동안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디폴트 레이트 뭐 이런 거를 볼 때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전성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기관이 아는 것이죠. 또 만약에 금융위가 관장을 한다면 전체 금융시장을 놓고 볼 필요성이 있지만 신보가 전체 우리 여신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보가 좀 새롭게 정말 중소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컨트롤 타워로서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진다면 그쪽에 가서 활동하는 것이 신보 자체로도 좋고 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신보가 약간 중요한 역할을 전체 금융시장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보증 부분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으로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도 정책당국은 그 매력을 놓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당국이라도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면 놓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정말 금융정책 당국이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보의 그런 시장 안정화 기능을 살려두고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 중소기업의 보증이라든지, 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보가 지금 중소기업부 산하로 온다고 했으니까 기보의 기보가 그 역할을 떠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 또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순서는 박창진 앙츠 대표님, 그리고 안창구 금융위 산업금융과장님, 그다음에 하준 산업연구원 산업입지분석실 부연구위원님, 그다음에 황영우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창진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직접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보증기관들을 직접 이제 이용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걸 같이 한번 경험과 함께 이런 신보와 기보를 바라보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와서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중소기업 금융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앙츠는 2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AS하는 기업이고, 작년에 한 225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한 400~500억 정도 매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4월 28일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래로 최단 기간 내에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이고, 현재 전국에 22개 센터, 그다음에 직원은 한 17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창업하게 된 배경은, 또 그 어려움은 뭐가 있냐면,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펜텍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했었고, 펜텍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그 회생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단기 기억 상실증 걸려서 며칠간 쓰러져 있던 적도 있었고 했었고요. 그 펜텍 AS를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일자리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00% 종업원 지주제로 회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저는 거의 한 30여 년간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금융에 대한 것도 잘 몰랐던 사람으로서 창업 초기에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좀 받고자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금리도 한 8% 정도 되고, 많이 빌려주는 데가 겨우 한 3억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들끼리 모았던 한 7억 정도의 자본금을 다 소진을 했고, 급기야는 작년 초 거의 한 1년 좀 지났습니다만은 저희 자금이 고갈돼서 직원들끼리 부둥켜 안고 얘기를 하다가 한 3억 정도를 돈을 또 모아서 회사를 다시 겨우 그 도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의 그 금융의 어려움은, 저희들은 이제 그 15년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급격하게 매출이 신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회사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은행에서의 자금 조달은 그야말로 담보라든가 또 금액이 작다든가 또 제2금융가게는 너무 또 이자가 높아서 부담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기술보증기금에서 10억 원의 기술 창업 운영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눈물겨운 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담보를 넣은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또 개인적인 보증을 쓴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시장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을 정도로 굉장히 고마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이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유무형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혁신적 아이디어와 차별적 사업 모델을 갖춘 데는 그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해서 기술력 선별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의 손익 개념과 그런 개념으로서 그 기업을 판단하고 하는데 머무는 것을 벗어나서 뭔가 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해 주는 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저희들이 1년 이후에 사업이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보증을 투자 옵션부 보증을 또 그런 옵션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부채 비율도 낮게 될 수 있고, 또 제가 재무구조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추가 혜택까지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직원들과 같이 회사를 만들면서 항상 저를 억눌렀던 그 연대 보증 문제라든가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 이런 거 없이 정말 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정책금융,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술보증기금에서 저희들한테 그 금융을 하고 나니까 또 이어서 우리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일반 은행에서 추가로 또 대출을 해줘서 그야말로 그 저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었고, 저희는 첫 해에 비해서 올해 한 40배 정도의 매출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 저희 이제 그런 금융을 받는 수혜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손익과 금융적 판단에 익숙한 기존 금융 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을 보유한 기술, 창업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산업 지원 정책적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는 체제 및 인식이 좀 중요하다.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이제 창업 실패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창업에 도전해서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모험형 자본이 지금보다 더 비중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좀 아주 생생한 기업의 이제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벤처 회사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회계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 벤처 회사에 가서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업무를 이제 주로 맡은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였는데 이제 조금 큰 회사에서 이제 분사를 한 창업 이제 벤처 회사였는데 당시에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은행 대출문을 두드리지만 이제 은행에서는 거의 창업 초기 회사에게는 뭐 자금 조달을 거의 하지 않죠. 이제 그러면은 결국 신용보증기금 또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이제 정책금융기관인 이제 중진공 또는 뭐 이제 기업은행, 산업은행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받게 되면 진짜 이제 일반 기간이 지나고 사업이 조금 안정화되고 매출도 나오고 하면 이제 일반 금융기관인 시중은행들도 이제 대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은 이제 평가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이제 초기에 이 기업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저도 경험해봤고 아마 이제 다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우리 김광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결국 시중은행들은 맨 마지막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을 보다 더 모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신보나 기보의 이제 보증기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 더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금융위원회의 안창국 과장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신보의 앞으로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기술금융 이슈를 좀 얘기하셨는데 기술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제가 2014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기술금융 도입했을 때 아까 무늬만 기술금융 왜 그렇게 됐냐면 이걸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은행들로 이제 신보 출연료라 이런 걸 도정해 평가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단기 실적주의로 움직였습니다. 초기에는 불가피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TCB라든지 어떤 등급을 받아서 얘가 좋다 그러면 등급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금리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한도를 높여주거나 이런 부수적 수단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신심사 모형하고 기술금융을 통합시킬 겁니다. 통합하면 그냥 너는 얼마 등급이 나오는데 기술성이 자동적으로 평가될 수 있게. 그럼 왜 5년이나 기다리냐. 바젤에서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 여신심사 모형에 반영되면 5년간 데이터가 축적돼야 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갈 겁니다. 이게 저희가 실패한 제도로 가지 않고 처음에 실패한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은행들 담보대출 잡고 신용대출 안 하는 은행들한테 기술 평가하라.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없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 중에서 기술성 우수 기업으로서 바꿔 타라. 그다음에 좀 더 하면 금리 우대해 주겠다. 그게 적응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좀 변명을 하면 변명 아닌 변명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태펀드와 사다리 펀드 통합 문제 관련돼서 저는 이제 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투자 금액이 0.9조입니다. 지금 0.9%입니다. 전체 중기 대출 중에서 자금 지원에서 지금 뭐 벤처 투자가 6.5조로서 0.9조입니다. 누군가 인정가 있습니다. 절대 규모가 적다는 걸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미국 같은 모델은 초기에는 보증을 받는 것보다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엔젤이나 VC 투자를 받습니다. 직접 투자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리스크를 같이 쉐어링하고 리스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나오는 구도에서의 그런 이루어지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증으로 제도로 그걸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야 할 부분은 투자 부분은 가야 되는 거고, 이 비중을 줄여나가고 은행에 오히려 대출 부분을 줄여나가고 투자 부분을 늘려나갈 것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민간 시장을 구축하고 있느냐? 아니, 규모가 작은데 구축이라는 말 자체를 그러면 그 나올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엔젤 투자 균형 우리가 2002년인가 5천억인가 5,700억이 최고였고 지금은 1,000억이 안 됩니다. 이건 그 우리 엔젤 투자, 그러니까 VC가 접근하기 어려운 엔젤 투자 영역이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 VC에 투자할 수 있는 애들,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누가 투자하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애들 투자합니다. 지금 그러면 주체로 나올 수 있는 건 금융기관, VC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연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서요. 개인들은 투자할 수 있겠지만 개인들은 아까 엔젤 영역이라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기관하고 연기금들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과연 이 얘들을 어떻게 모빌라이즈 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 보시자는 거죠. 저희가 대표적인 앵커 투자자가 모태펀드, 또 사다리펀드, 산업은행,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상업적 성격으로 가 있고요. 모태나 정책금융, 사다리펀드가 산업은행도 앵커 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 역할 중에서 재정자금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는 아주 어려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3년 이후에 투자하는 기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4번 중에 3번 한 번씩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영역이라 그러면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민간이 참여를 안 하니까요. 오히려 100% 다 아까 SBI 모델처럼 100%나 플러스 민간 일부 들어오는 모델이 적합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성경사다리 펀드 영역은 다른 영역입니다. 저희가 일부 재정은 들어가 있지만 이건 민간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민간의 마진물 역할을 하고 있냐면 후수인을 들어간다든지 내 이익을 제한해서 더 준다든지 민간 자금을 온다든지, 그것도 자금형 성격을 아까 제가 기업 생태계 말했지만 창업 영역도 있지만 성장도 M&A가 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 M&A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 R&D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세컨더리 그런 쪽의 규모가 큰 영역에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정책 실패형이 적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다리 펀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합치는 문제에 관련돼서는 과연 그러면 정부나 정책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꼭 한 그 그러니까 투자하는 에피타이트만 있을 것이냐, 모든 게 정책성으로 갈 것이냐, 민간과 조화해야 된다는 느낌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자금 성격도 다르고 다양성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걸 존중해주고 자금의 규모도 다르고요. 계속 제가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저희 중소기업이 40년, 50년 가 있지만 30년 주기를 간다 그러면 10년 영역은 정말 지원을 해주고 20년 영역은 시장과 경쟁해야 되는데 시장과 경쟁해서 자금 규모도 커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정책자금이 보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정책자금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에 맞게 사는 수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보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 개별 건에서는 다음에 또 질문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산업연구원의 하준 부연구위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연구원의 하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굉장히 뭐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지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제도와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액이 있는데 항상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성과가 쏟아붓는 돈에 비해서 미흡하다 하는 게 불만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야 된다는 소리도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뭐 기사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국회 차원의 토론회 그리고 이제 연구기관 보고서를 검색을 해보셔도 이 주제가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 왔을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4년 전에 그 정부 차원에서 했던 큰 규모의 조직 개편 관련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어서 이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같으면은 그 토론에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을 새로 또 찾아 나가고 그 놓친 부분들을 그 위해서 이제 하는 다시 뭐 논의를 할 부분이 있고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10번, 20번이 되도록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에 걸려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재발제문 맨 앞에 보시면은 저기 19페이지에 있는 거기 그림이 이게 뭐 중소기업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너무 많다고 뭐 어느 보고서나 이제 어떤 데서도 그냥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중앙은행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담당 부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부처 산하의 기관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기보도 있을 것이고 중진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정책금융공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전 그림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산업과 통합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수도 없이 이제 그 정책기구와 정책 프로그램,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에서는 해당과 자기 업무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부처 차원에서도 이게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이게 과연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뭐 우리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지만 중소기업 정책금융 역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산만하고 중복이 심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그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뭐 안타깝지만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이런 토론회가 지금은 우리 최 의원님하고 국민의당이 뭐 원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여당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여당에서 그 집권당에서 먼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책을 내놓는 게 저는 그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부처 차원으로 이제 청을 부처 차원으로 성격을 시킨다는 굉장히 큰 선물을 했지만은 과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역시 이제 과연 우리가 그 수많은 기관, 수많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중소기업 정책이 제대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갈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한정된 표본과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 기업 자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 자체가 성과가 아무리 안 좋더라고 해도 살아남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통계적인 기법을 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아예 재무제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 중간에 사라지는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없다는 굉장히 그 많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공개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업들이 과연 이제 그 충분히 재무적인 성과, 뭐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있어서 그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히 이제 양적인 지표, 뭐 매출이 늘었다거나 고용이 늘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나마 조금 개선된 경우가 있지만은 질적인 지표,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늘었다거나 1인당 지급액이 뭐 나아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표들이 갈수록 이제 악화되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금융을 하는 애초의 목적인 사각지대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지역에 이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작동하지 않는 시장 기능을 높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 전체적인 이제 생산성 향상에 그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에 이제 부합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업 그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중소기업 산업 구조나 생태계라는 게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 부분들이 뭐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정책을 집행하는 당사자 당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그 해당 부처는 또 자기 부처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연관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관련 문제들 중에서 우리 이제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책 자금 투여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 고질적인 부분들, 소위 뭐 빨대 효과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제 정책금융을 지원했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하청 관계가 심할수록 대기업하고 이제 관련도가 심할수록 기업에 가야 될 부분이 성과의 일부분으로서 이제 그 원청 기업에 흡수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역시 이제 정책금융을 하면서 함께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제하신 이제 김 박사님 생각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제가 뭐 그 해당 부처에서 열심히 그 맡으신 업무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 금융이나 산업 그 중기청 실무자 분들께 뭐 다른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부처가 책임을 많이 지려고 하고 너무 이제 그 잘 해주려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이 이제 자생력을 못 가지게 되고, 그때 이제 소액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저기 혜택을 보게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 전반적인 부분들에 그 깔려 있는 건데, 뭐 역시 비슷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집에 이제 큰 병이 생기면은 뭐 가정이 파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뭐 감기 걸렸을 때 돈 많은 내외로 해결되는 거는 언제든지 이제 부담 없이 그 병원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업 차원하고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있는 게 우리가 한테 굉장히 그 의료보험 시스템이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잔병들 뭐 감기, 독감 이런 경우에만 부담 없이 갈 뿐이지, 정작 이제 큰 병들이 닥쳤을 때는 이제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게 우리 그 건강보험 정책, 의료 정책에 있어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걸 뭐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엔젤이든 아니면 연기금이든 결국은 민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젤이나 뭐 연기금을 어떻게 정부가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정부가 그런 것들까지 직접 그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자생력을 키워주지도 못하고 정작 필요한 부분들의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사실 오늘 그 나오신 이제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책이 성공한 경우고 뭐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경우지만, 박 사장님 같은 그런 이제 경우가 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다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아까 최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연계될 게, 부처가 성과지표로 이제 양적인 지표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몇 건을 했고 얼마를 지원했고 이런 데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식의 부처 간에도 경쟁을 하고 부처 내에서 업무에서도 그런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정책금융이라는 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거고, 기업이 생존하는 거는 기업의 사회에서는 실패가 대부분인 것이죠. 물론 그 모태펀드 간접금융이 우리 아까 숫자로도 나타났지만 전체 정책금융에서 1% 내외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어느 나라 가도 우리가 이제 극히 작다 뿐이지, 은행이 직접금융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죠. 거기서는 실패가 빈번한 것이고, 뭐 실리콘밸리를 우리가 항상 좋은 시스템이고 실리콘밸리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마중물 역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공적인 영역에 있으니까 이제 정부 부처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논의가 벌써 이제 10년, 20년 동안 계속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 성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벤처캐피탈 육성이든 정책금융 지원이든 이 논의도 벌써 정부 부처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온 건데 그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그 정부 당국에서도 조금 그 먼저 이제 자기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 과장님이 계속 이제 10년, 20년을 그 부서에서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팔로업을 하고 점검이 되시면은 문제가 없을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또 우리 공무원 사회 내부의 또 승진 시스템이나 이제 순환 보직이라는 게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 정부가 바뀌거나 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왜 이제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또 갖고 와서 발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근본적인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해서 제가 발제나 이런 것과 있는 것과 달리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들으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를 조금 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제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지금 첨예한 문제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더 깊어지면은 이후에 이제 토의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개입할 수 있거나 그러면 그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마지막으로 황영우 중소기업청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청의 기업금융과장 황영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그다음에 중간시장으로서 맺자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 발제한 내용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많은 뭐 발제해 주신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 숫자와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 간접금융시장에 비해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지금 적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투자시장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때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도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부채 비율이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실패할 때 그 위험이 부담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는 지적금융을 통한 이런 자금 조달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투자 중심의 대출 중심의 그러한 금융시장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직접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술 창업 기업 수 대비해서 투자 기업 수를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16년의 경우에 실제로 제조업이랄지 지식 서비스업 등 기술 창업 되는 업체가 한 4만 개 정도, 4만 2천 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이들 기업 중에서 투자를 받은 업체는 한 1,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 약 한 3% 정도 수준만 실제 창업한 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주체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투자가 아닌 융자나 뭐 보증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사님께서는 발제해 주신 박사님께서는 지금 정부가 오히려 민간의 그런 투자 시장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는 벤처 투자 시장은 너무나 커 나가야 될 또한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훨씬 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민간 자본들을 벤처 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한 2조 6천억 원 정도의 모태펀드를 조성을 해서 실제 민간 자금을 한 11조 원 정도 끌어들이고 이런 통해서 한 4.4배의 그런 레버리지 효과도 일으켜서 실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역할은 좀 커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발제하신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 펀드가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두 가지 펀드 모두 다 어떤 형태의 재원을 조성했던지와 상관없이 일단 모펀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한 두 가지 펀드 모두 다 자펀드에 출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목적성을 가지고 자펀드에 출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지만 그런 출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서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그 자금을 받는 벤처 캐피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편하다,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그런 논리 때문에 이 통합 얘기가 뭐 나오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투자 이런 시장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이걸 어느 부처로 뭐 하느냐 이런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부처가 금융이나 저희 중기청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벤처 캐피탈 시장을 키워나갈까에 대해서 더 고민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발제하신 박사님께서 지금 저희 보증기관이랄지 이런 기관에서 보증에만 전념을 해야지 왜 투자 영역까지도 이렇게 그 규모도 적은데 하느냐, 이건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발제를 하셨는데 저 그 부분에 역시도 저는 아직까지 투자 시장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또한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메자닌 영역에서 이러한 융자 방식과 투자 방식이 결합된 이런 다양한 자금 공급 방식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보나 기보 역시 또 뭐 건전성 차원이나 법적 제한 때문에 마음껏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이런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그런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금융시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책금융이 들어갈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대출이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왔고 또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꾸준히 커 나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비해서 중소기업 금융기관들의 그런 대출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5년, 16년, 17년을 봤을 때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랄지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쉽게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는 본인의 담보나 신용만으로는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금융기관들의 보증기관으로서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그런 직접 대출 기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 좀 포커스를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직접 채권을 발행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중소기업에게 그 자금을 가지고 직접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을 구축하기 때문에 발제하신 박사님께서는 좀 폐지하거나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시장 실패 영역에서 그 중진공의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진공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중진공이 설립을 했고 또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창업 초기 기업이랄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보를 잡지 않고 신용으로 또한 장기 최대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15년까지 장기로 이렇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도 아까 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창업기에만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창업기, 성장기, 제도약기 각각 이 모든 성장 단계마다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빈틈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한 혹시 그 과정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면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보가 지금 이제 정부 조직법이 이제 개편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기술보증기금이 이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으로 이관이 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정부 차원에서 숙제라고 할 거는 금융위와 또한 저희 중기부 사이에서 향후 어떻게 신보와 기보 사이에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잘 차별화해서 또한 어떻게 잘 시너지 효과를 한편으로 내면서 잘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부 자체적으로는 넘어온 이런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조금 더 어떻게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